옛날 어느 마을 최대감댁에서 일하는 과부 춘자는 집안일이 무척이나 밀려 있었다. 하필이면 같이 일하던 삼순이가 일이 생겨 친정으로 며칠 가게 되어 일은 태산같이 쌓였는데 고추 말리기를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어리숙해 20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머슴 상구가 눈에 보이는데, 야, 상구야. 네, 누님, 무슨 일이에요? 나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되니? 뭔데요? 말해보세요.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괜찮으면 고추 좀 볕에 말려줄 수 있어. 비 맞아서 곰팡이 슬면 나 마님한테 혼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리고 올 테니 이리 주세요. 정말 고맙다. 고마워. 역시 상구 너밖에 없다. 그렇게 몇 포대 고추를 널어놓고 땀에 젖은 상구는 아이고, 덥다 더워. 고추도 다 널어놓았으니 시원하게 멱 좀 감아볼까? 그렇게 상구는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몸을 씻는데, 그리고 한편 그 시각 춘자는 아, 드디어 일이 다 끝났네. 끝났어. 아, 맞다. 고추. 그거 양도 많아서 상구 혼자 힘들었을 텐데 가서 좀 도와야겠다. 그렇게 춘자가 상구가 있는 곳으로 가니 물기를 닦을 게 없던 상구가 옷을 다 풀어헤치고 누워서 햇빛에 몸을 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머, 너 지금 뭐하니? 왜 망측하게 다 벗고 있어? 뭐 어때요? 고추가 볕에 바싹바싹 잘 마르던데 내 것도 바짝 잘 마르라고 이러고 있는 거죠. 하니 춘자가 이런 어리숙한 바보 녀석. 그러다 고추가 마르다 못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면 어쩌려고. 이에 놀란 상구가 나 고추 없어지면 어떡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춘자가 잠시 주춤하더니 상구 옆에 누워 치마를 걷는데, 아니,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너 고추 다 타서 말라 없어지기 전에 어서 내 포대로 덮어야지. 그렇게 과부 춘자와 머슴 상구가 사랑에 빠졌는지 어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라는 사내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아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아들아, 오늘도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느냐? 예, 아버지. 오늘도 피똥 싸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면 귀가 길어지는 희한한 병이 있는 것이었다. 사내는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만나보았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깊은 시름에 빠진 사내는 마지막으로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데, 사내의 사연을 들은 무당이 말하기를 그 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요. 집안에 악귀가 들어 저주가 내린 것이요. 아이고, 무당님, 제발 제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저러다 하나뿐인 자식 인생 망하게 생겼습니다. 악귀가 워낙 강해 완전히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오. 나이 40 넘어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 10수년 전에 비슷한 병을 가진 자를 고쳐보긴 했는데 그럼 내 아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괜찮겠소. 네,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를 아들이 아닌 아비에게로 옮기는 것이요. 그리고 저주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어. 나야 살 만큼 살았으니 괜찮습니다.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판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아들의 병은 깨끗이 낫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긴 김서방네 가서 일 좀 돕고 왔지. 이 양반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또 커졌네. 커졌어. 아들의 병은 나았지만 대신 아비인 흥부의 아랫도리에 저주가 붙게 되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랫도리 좀 세우지 마시오. 동네 창피해서 다닐 수가 있나?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물건이 커지게 된 사내는
자식 20명을 낳고 알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두 남녀가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나 함께 길동무가 되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어느 시골 주막에서 함께 묵게 되었다. 그런데 한 방에 두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 몸이 달아올라 어쩔 수 없이 밤의 일을 치르고야 말았다. 해가 뜨고 다음 날이 되니 두 사람 다 후회하는 마음이 커졌다. 남자가 먼저 미안한 듯 말했다. 부인, 미안하오. 내 부처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절에 간 남자가 스님에게 물었다. 저기 스님, 제가 어젯밤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밤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군요. 그렇다면 양초 10개를 법당에 기부하면 될 것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죄를 용서해 드릴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절에 가서 용서를 빌고 온 남자가 돌아오자 여자가 물었다. 그래, 부처님께 용서를 받았나요?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어떻게요? 스님께서 속죄하는 뜻으로 양초 10개를 법당에 기부하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네, 그래서 양초 50개를 기부하고 왔소. 아니, 왜 양초를 50개씩이나 기부하셨어요? 그러자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어차피 여행이 끝마치려면 며칠 밤을 더 묵어야 할 것 아니오. 판서댁 마님이 하루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자기 몸종을 불러 앉혀놓고 전에 없던 엄격한 어조로 꾸짖었다. 네, 그렇게도 사내놈들을 조심하라 일렀거늘. 못된 행실로 애까지 배웠으니 너를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가 없느니라. 당장에 보따리를 싸거라. 마님의 꾸중에 몸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껴 올 뿐이었다. 그런데 한바탕 꾸짖고 난 마님의 심경도 썩 편치가 못했다. 일도 잘하고 그렇게 잘 따르던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가 순진하여 사내들 꿰매 속아 넘어간 탓이니라. 마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몸종이 무척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래, 당장 이 집을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있느냐? 몸종의 묵묵부답에 마님이 고쳐 말했다. 이 집을 나가기 싫거든. 너를 이 꼴로 만든 그 작자가 누군지 어디 이름이나 한번 대봐라. 순간 몸종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마님, 그것만은. 대답 못한다니 말이렸다. 좋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놈을 대던가 아니면 보따리를 싸던가. 마님, 정말입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정말 저도 모르는걸요. 당차는 소리. 너를 이 꼴로 만든 그놈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누구냐? 삼식이 놈이냐? 몸종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마님, 쉰내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다. 아니, 요만큼한 것이 그래도 나를 속이려고. 그게 아닙니다. 마님, 당장에 밝히래도. 마님의 추궁에 몸종이 하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만약 아기가 앞으로 나오면 도련님 아기고 뒤로 나오면 대감님 아기일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몹시 색을 밝혔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갖가지 기교를 시험하여 논일다 보니 아내 또한 거기에 재미를 붙이게 되어 어느덧 둘의 음란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어느 날 부부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재미를 보려고 고민 중이었다. 여보 마누라, 뭔가 색다른 것이 없을까? 오늘은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마당에 나가서 한번 놀아볼까? 우리 집 마당에서 그냥 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에 남편이 잠시 고민하다가 옳지. 저기 마당에 있는 괴목나무에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재미를 보는 것은 어떠하오? 그거 재미있겠네요.
그러면 단단히 잘 묶어놓고 하시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나무에 꽁꽁 묶은 다음 재미를 보기 시작하였고 그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불씨 하나가 날아와 지붕에 떨어지더니 집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불이야, 불불. 당황한 남편은 아내를 괴목나무에 묶어둔 채 불을 끌어 뛰어갔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이웃과 어떤 스님에게 남편이 불 끄기를 도와달라 부탁했다. 영감님, 스님, 불 좀 끄게 도와주세요. 어서요, 어서. 그런데 스님은 들고 있던 부채를 둘 때가 마땅치 않아 당황하던 차에 마침 괴목나무에 이상한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다 부채를 꽂아 두었다. 때마침 바람이 불면서 부채가 움직이며 부채의 손잡이 마디가 구멍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무에 묶여있던 아내는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흥에 못 이겨 소리내어 외쳤다. 아, 바람아 불어라. 쉬지 말고 불어라. 초가상간 모두 타든 말든 제발 그치지 말고 더욱 세게 불어라. 겨우 불을 끈 남편이 그제서야 아내가 생각나 급히 괴목나무에 가보니 아내는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아니, 당신은 집이 홀랑 다 타버릴 뻔했는데 뭐가 그리 좋아 웃고 있는 것이오? 바람이 불어 겨우 불을 껐잖소. 남편의 말에 아내가 답하길. 아, 글쎄, 그러니까 구멍에 바람이 불었잖소. 구멍에 바람이. 그 후 마을 여인네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되었고 부부는 부채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늙은 부부가 두 아들과 며느리를 두었는데 모두 효자 효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멈이 병이 나서 누웠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이웃 마을의 용한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약을 지어주면서 말하기를. 조모가지를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이 말한 조모가지란 즉 조이삭을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식구들이 그만 조모가지를 남자의 물건인 존모가지로 잘못 알아들어 큰 사단이 일어났다. 먼저 큰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물건을 잘라서 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큰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제사 모실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소중한 그것을 자르면 어찌 한단 말이여.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섰다. 형님 것이 안 된다면 저의 물건을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아직 시집 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난 빳빳한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이에 화가 난 영감님이 소리쳤다. 이런 부려막심한 놈들, 너희들이 안 된다면 하는 수 없구나. 나의 물건이라도 베어서 넣고 약을 달여서 할멈을 살려야겠다. 그러자 할멈이 놀라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수 없구나. 영감 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서 베어서 약을 달여오너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기녀에 빠지게 되어 평소 외도를 자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아내와 거사를 벌이게 되었다. 일이 다 끝난 후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당신 도대체 아내를 멀리하고 허구한 날 기녀에게 빠지게 된 연고는 무엇인게요? 그러자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란 무릇 서로 공경하고 서로 분별을 가져야 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오. 또한 아내는 존귀하여 함부로 욕정을 풀 수 없지만 기녀는 욕정에 맞추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않겠소. 그러니 기녀들과는 아무리 음탕한 일에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다 할 수 있으니 자연히 허물이 없고 가깝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소? 그러자 그 말에 아내는 크게 노하면서 말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를 공경해달라고 했어? 분별을 가져달라고 했어? 나도 그까짓 것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기녀들은 여러 사내들의 놀이개라. 그것도 무척이나 헐렁할 텐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것이오? 이에 남편이 말하길. 그건 그렇지가 않소이다. 일반적으로 기녀들이란 여러 손님들과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교가 무척 뛰어나죠. 보통의 여자들과는 도대체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오. 잘 아시겠소?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것이라면 염려하지 마시오. 내 그럴 줄 알고 미리부터 돌쇠에게 기교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옛날 어느 과부가 대릴사위를 얻게 되어 하나뿐인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옆방에 신방을 만들어 순진한 외동딸과 사위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순진한 딸은 첫날 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 일을 치르기 위해 사위가 겉옷을 벗자 이를 본 딸이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와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의 가슴에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돌아가거라. 딸이 신방으로 돌아가자 그때 마침 신랑은 바지를 벗고 있었다. 딸이 그걸 보고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곧장 달려가 끔찍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의 두 다리 사이에도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에휴, 얘야, 이제 너는 그의 아내가 되었단다.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하거라. 딸이 다시 가서 방문을 열자 이번엔 남편의 물건이 매우 커져 있었다. 딸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달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 이번엔 또 뭐냐? 참다 못한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남자는 두 다리 말고 큼지막한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다. 얘야, 이제 더는 못 참겠구나.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해결하마. 옛날 어느 마을에 좀 모자란 사내 칠구가 살고 있었다. 칠구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눈치 코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마을에서 밝히기로 소문난 춘심이가 지나가다 칠구와 마주치는데 어머, 이게 누구야? 칠구 아니니? 아, 춘심아 씨, 안녕하셔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날이 좋아 거닐고 있단다. 그런데 칠구 너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나는데 내 듣기론 말이다. 코가 크면 다른 것도 크다던데 내 코가 아주 묵직하구나. 아, 제 코가 좀 크긴 하죠? 어머, 그러고 보니 발도 크네 커. 네, 제 몸의 끄트머리들이 좀 크긴 하죠? 그래, 지금 바쁘니? 나랑 물레방아로 좀 갈까? 물레방아는 왜요? 왜긴 왜야?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싫어요. 왜? 저번에 물레방아 지나가는데 봉선이 아줌씨가 덕만이 아재랑 들어가는 거 봤는데 서로 아이고 나 죽네 하더라고요. 나 죽이려고 그러죠? 안 돼요. 지는 안 속아요. 아이고 이런 멍청아. 그건 좋아서 죽는 거란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좋은데 왜 죽어요? 내가 그걸 너에게 공짜로 가르쳐 주려고. 그리하여 칠구는 춘심이와 물레방아로 가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한 차례 격렬한 행사를 치른 후 어떠니 칠구야? 이제 좋아 죽는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내 예상보다 더 크니 나도 매우 좋았어. 우리 종종 물레방아로 오자꾸나. 네, 아씨. 근데 말이야, 다음부터는 입을 헹구고 오너라.
다 좋은데 말이야. 너 뽀뽀할 때마다 입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그 말에 칠구가 웃으며 말하길. 아, 그건 아씨 만나기 조금 전에 제가 발밑에 된장을 밟을 뻔했지 뭔가요? 그래, 조심하고 잘 보고 다녀야지. 근데 그게 왜? 그런데 다행히 제가 콕 찍어 맛을 보니까 말해요. 하마터면 진짜 똥 밟을 뻔했지 뭐예요? 옛날 어느 고을 사또가 억세고 사납기로 소문난 아낙네를 붙잡아다 꿇어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었다. 내 인연, 어찌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이냐? 이런 천하의 고약한 년 같으니. 그 말을 들은 사나운 여자가 말했다. 사또나리,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밖에 없는 저는 돌봐주지도 않고 맨날 술집에만 돌아다니며 살림을 모두 탕진해 없애버리니 어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된 것인데 어찌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또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뭐라고? 이런 방자한 계집을 보았나? 당장 주리를 들고 목을 쳐야 할 것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 되는 사람이 잔뜩 겁을 먹고 놀라며 말했다. 사또나리, 우리 부부가 서로 옥신각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의 상처는 제가 그만 실수로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난 상처이지 부인이 때려서 난 상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제 부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 부인이 사또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 주막집 기생한테 푹 빠져 가산을 탕진한 남편을 때린 것은 엄연히 아내의 의무인데 어찌하여 거꾸로 아낙네를 나무라고 벌을 내리려 하시오? 사또나 되는 양반이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오. 부인이 사또를 크게 나무라자 사또는 당황하며 말했다. 얼른 저 여자를 풀어주고 집으로 보내주어라. 잘못하다간 나도 문턱에 넘어져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길지 모르겠구나.